자, 그러면 같이 한번 봅시다. 한번 조문 확인해 보셨어요? 자, 107, 108, 109, 110조가 이 민법 총칙의 무효 취소 사유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107조의 제목을 보니까 진이 아닌 의사 표시에서 1항에 의사 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효력이 있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해 보면 유효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되더라도 표의자가 그 표시를 알고서 하면 그것은 유효하다라는 뜻인데, 왜 유효하다라고 보느냐 하면 이 여기서 말한 유효하다는 것은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궁극적으로 진이 아닌 의사 표시를 받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표의자의 마음속에 진짜 의사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거 아니야. 거의 당연히 표시된 것만 보니까 이 거래 안전을 위해서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서 하는 것이냐? 진이 아닌 의사 표시의 가장 대표적인 교과서에는 거기 우리 책에도 나오듯이 농담으로 하는 의사 표시예요. 여러분들의 삼촌이 여러분들이 대학교 때 탱자탱자 놀다가, 아니 죄송합니다, 여러분이라고 표현해서, 아무튼 대학교 때 제대로 공부도 안 했는데 아무튼 이번에 로스쿨에 입학을 했어. 야, 너가 로스쿨에 입학을 했네? 야, 너가 변호사 시험 합격하면 내가 그랜저 한 대 사줄게 라고 농담을 하셨습니다. 즉 마음속에 진짜 의사는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자동차를 사줄 의사가 전혀 없었어요. 다만 합격하면 자동차 한 대 사줄게라는 증여에, 공짜로 재산권을 이전해 주겠다라는, 기부해 주겠다, 증여해 주겠다라는 이 표시를 했네요. 그렇죠? 알고서. 라고 하더라도 표시된 대로 유효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의사 표시를 받는 여러분들이, 아이고 삼촌 농담도 잘하셔. 그러면 107조 1항 두 번째 문장이죠. 107조 1항 그러나 라고 돼 있는데 앞에 문장과 정반대되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단서라고 부릅니다. 끝단자를 써서 앞에 첫 번째 문장을 본문, 그리고 정반대되는 그러나 라고 나오는 부분을 단서라고 부르네요. 107조 1항 본문에 보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도 효력이 있다, 유효하나, 그러나 107조 1항 단서에 보니까 상대방, 이때 상대방은 의사표시를 받는 그 상대방은 표의자, 의사표시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굳이 그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 입법자들은 무효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다, 그거를 법적으로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악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그렇죠? 알고 있다, 이걸 법적으로 악이. 법적으로 악의는 나쁜 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뭘 안다는 걸 법적으로 악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가끔 헷갈리는 게 그 1항 단서에 나와 있는 알 수 있었을 경우, 이 말의 의미인데요. 알 수는 있었다란 말은 지금 안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지금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이죠. 선이긴 한데 알 수는 있었다, 그 말의 의미는 과실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우리 법조문에서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표현이 나오면 지금 현재 모르고 있는데 이 주의를 기울였으면 충분히 알 수는 있었다, 그 말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법적으로 뭐라고 불러? 과실이 있다, 이렇게 부른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걸 법률 용어로 다시 표현해 보자면 107조 1항의 비진의 표시는 표시된 대로 유효합니다. 그런데 그 비진의 표시를 상대방이 악이거나 또는 선이나 과실이 있다라면 이거는 무효입니다. 아시겠죠?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엇이나 유효하나 상대방이
악이거나 또는 과실이 있다. 악이 또는 과실이 있다라면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고요. 왜 이렇게 입법을 했는지는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이게 진이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표시된 대로 그냥 유효하다. 그러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과실이 있다라면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때는 표시된 행위는 다 효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짜고 한다. 짜고 하는데 왜 상대방을 보호해 줄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무효다라고 108조 1항에 나와 있네요. 108조 1항에 상대방과 짜고, 즉 통정이죠. 합의한 거예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습니다.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09조 1항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네요. 이건 누가 결정할 문제겠지? 착오한 사람이 결정할 문제겠죠. 그래서 비진의 표시나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 사유이지만 오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일단 유효하죠. 지금 일단은 유효한데 그러나 뭐 할 수 있게끔 착오자가 취소할 수 있게끔 입법하고 있습니다. 확인되시죠? 110조 1항입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네요? 취소할 수 있네요. 일단 사기 강박은 의사와 표시는 일치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유효하나 사기 강박을 당한 사람이 궁극적으로 이건 너무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다 싶으면 뭐 하면 되는 거죠. 취소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모든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 모든 법률행위의 공통적인 효력 요건, 첫째, 당사자는 능력 3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법률행위 내용은 확정적이고 실현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며 마지막으로 의사와 표시는 원칙적으로 일치돼야 되고 의사 표시를 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그 3가지 공통적인 효력 요건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입법자는 무효 또는 취소라고 입법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결론을 내려드렸지만 취소 사유 3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무효 사유이더라. 그 취소 사유 3가지가 뭐였다? 제한 능력자가 법정 대리인 엄마 아빠의 동의 없이 법률 행위를 하면 취소할 수 있고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고요. 사기 강박을 당했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네요. 그렇죠? 요 3가지 사유를 제외하고는 다 무효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 어렵지 않아요. 이 민법 총칙은 결국은 계약 체결 단계에서 성립 요건의 하자와 효력 요건의 하자를 찾는 게임인데 성립 요건의 하자인 불성립 사유 이런 것들은 사례 문제로 나오지 않아. 결국은 효력 요건, 유효 요건인 무효 취소를 찾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하자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무효 또는 취소되는 거죠. 무효 또는 취소되는 거. 이게 민법 총칙의 한 80%입니다. 민법 총칙의 한 80%. 그래서 그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봤고요. 페이지 넘겨서 6페이지에 뒤처리해 봅시다. 6페이지 3번에 무효 취소에 따르는 급부의 청산인데요. 이 내용은 또 채권법, 물권법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총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파트가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민총할 땐 뒷부분을 아직 안 배웠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공부하실 땐 나중에 기본 강의 갔을 때 좀 참으셔야 돼. 몰라도 막 뒷부분 가서 어차피 찾아보고 막 확인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입문 강의를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는데 예를 들어 오늘 이 사안입니다. 오늘 이 사안 처음부터 끝까지 요 사안인데 오늘 각각 사이에 X 건물에 대한 1억짜리 매매 계약이 체결이 돼 가지고 갑은 약속한 날짜에 X 건물 인도해 주고 등기까지 넘겨줬어요. 그리고 매수인도 약속한 시기에 대금을 지급을 다 해서 계약이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을이 X 건물을 왜 매수했느냐 하면 그 X 건물을 매수해서 음식점을 경영할 목적이었는데 계약을 체결해서 등기까지 다 받고 이제 영업 준비하고 그래서 한 2년 만에 이제
영업을 하려고 보니까 이 건물 자체가 음식점 영업이 불가능한 건물이었어. 착오한 거예요. 착오. 그래서 이때 을이요. 적법 유효하게 109조의 요건을 다 충족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을이 2년 전에 체결한 이 매매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합니다. 근데 그게 예를 들어 적법 유효하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 오늘 사안에서 을이 몇 년 후에 매매 계약을 지금 취소하고 있다고요. 다 이행 끝났어. 다 이행이 끝났는데 2년 후에 나중에 취소도 확인하게 되겠지만은 뭐 100만 년이 지난 다음에 취소는 못 하고요. 이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기간을 다 지켰다고 가정해 보자고. 그래서 을이 2년 후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합니다. 자, 그러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이제 뒤처리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급부의 청산. 즉 무효 취소했다는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원래 효과는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의 그 의미를 이 취소와 관련해서 우리 민법 141조 본문 내용에 보니까요. 141조 본문을 잠깐 한번 찾아봅시다. 본문이 있다는 말은 단서도 있다라는 뜻인데 141조 본문만 찾아보겠습니다. 141조 제목. 141조의 제목을 보니까 취소의 효과 이렇게 돼 있죠. 그 지금 우리 뭐 하느냐? 무효 취소 확인했잖아. 오늘 착오 취소 사유가 있다. 그래서 을이 2년 만에 적법 유효하게 109조에 따라 착오 취소했어요. 그럼 그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근데 그 효과가 채권법, 물권법에 있는 거야. 141조의 본문 내용에 보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이렇게 안 돼 있고 취소된 법률행위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얘가 지금 취소했잖아요. 그래서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칠판을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처음부터 무효로 본다란 뜻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무효가 된다는 거야? 아니면 지금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때 그때부터 무효가 된다는 뜻이야? 전자야 후자야? 전자죠. 처음부터 이 경우에 무효가 된다는 뜻은 비록 취소의 의사표시는 2년 만에 계약 체결하고 2년 만에 했지만은 취소하게 되면 언제부터 무효가 되느냐 하면 지금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법적으로 소급표라고 부릅니다. 소급표. 이것도 저도 법 공부할 때 이게 소급표라는 이게 개념적으로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반대말을 기억해 보면 되는데 소급표의 반대말은 장래효입니다. 장래효라는 뜻은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발생하는데 만약 이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면 취소한 때부터 취소의 효과가 발생한다. 그럼 이건 장래효야. 그러나 조문에 처음부터 무효로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때 처음이라는 것은 2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소급표. 그래서 처음부터라는 단어가 나오면 소급표. 근데 그때부터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때부터라고 조문에 나와 있었다라면 이거는 장래효겠죠. 그렇죠? 그래서 취소한 때부터 효력이 없어지는데 우리 입법자들은 그렇게 입법을 안 하고 취소하게 되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것은 2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처음부터 갑과 을 사이에서는 채권 채무 즉 권리 의무가 처음부터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권리 의무 채권 채무가 없었는데 이미 갑은 대금을 받았네. 지금 돈은 받고 있잖아. 이미 받았잖아. 2년 전에. 을은 2년 전에 X건물 인도받고 등기 명의도 지금 을 명의로 돼 있어. 그럼 어떻게? 2년 전에 대금을 지급받은 것의 원인은 매매 계약이고 2년 전에 인도받고 등기를 이전받은 것의 원인이 매매인데 매매라는 이 법률 행위가 소급적으로 처음부터 효력이 없게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갑이 받은
대금은 법률상 원인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소급해서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는 거죠. 의리받은 X 건물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그 법률상 원인이 매매계약이었는데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다 무효가 돼버렸기 때문에 법률상 원인이 없어졌어요. 그럼 이거는 돌려줘라. 이게 우리 입법자들의 입법적인 결단입니다. 얘가 받은 돈이 법률상 원인이 소급적으로 없어졌기 때문에 돌려주라는 거예요. 즉 갑이 받은 대금은 소급해서 처음부터 오늘 매매 계약이 무효가 돼 버렸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갑이 받은 이득은 부당한 이득이다라는 게 우리 입법자들의 입법적인 결단입니다. 뭐라고요? 원래 갑이요 2년 전에 처음에는 법률상 원인이 있는 걸로 알았는데 2년 만에 취소됨으로써 소급적으로 법률상 원인이 없어져서 오늘 갑이 받은 이 돈은 부당한 이득이라. 부당한 이득은 돌려줘야죠. 거꾸로 을도 마찬가지다. 을이 오늘 이 건물에 대해서 인도받고 등기를 이전받은 것은 이제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돌려주래요. 그게 우리 민법 741조입니다. 7페이지 각주 17번에 보니까 부당이득의 내용 이렇게 돼 있는데 7페이지에 각주 17번.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민법 조문이 1조부터 1118조까지 있는데 우리 지금 민법의 맥 기초에 있는 각주는 특특 A급 조문들만 나와 있다 그랬죠. 그게 한 20여 가지 정도 조문인데 나중에 여러분이 수백 번도 더 볼 조문입니다. 각주 17번에 741조 조문의 위치는 채권 강론입니다. 부당이득의 내용 이렇게 돼 있죠. 조문이 보니까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노무는 머릿속에서 지우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법률상 원인 없이 남의 재산으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 이 이득이 뭔데? 제목에 보니까 부당이득이죠. 그 부당이득은 돌려줘라. 이게 우리 입법자들의 입법적인 결단이네요. 그럼 대입해 봅시다. 오늘 이 매매 대금이요. 1억. 이거 누구 재산이에요? 소급적으로 다 무효가 됐다며. 소급적으로. 취소를 통해. 누구 재산이죠? 처음부터 을의 재산이었죠. 그로 인해서 얘는 지금 갑이 돈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 이득을 얻고 그게 부당이득이라고. 그로 인해서 누구한테 손해를 주고 있다는 거야? 갑한테 손해를 주고 있으니 갑은 1억 원 을한테 돌려주라는 거야. 부당이득으로 돌려주라는 거야. 을도 마찬가지죠. 을도 지금 X 건물을 인도받고 등기 완료해가지고 지금 사용 수익을 이 을이 하고 있는데 이게 소급적으로 법률상 원인이 없어져서 이 X 건물은 처음부터 누구 거야? 갑의 것이야. 갑의 것. 따라서 을은 오늘 사안에서 손해를 입고 있는 갑한테 돌려주라는 거예요. 서로 부당이득으로 되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무효 취소에 따른 뒤처리의 핵심은 741조의 부당이득 반환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잘 이해하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근데 오늘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번호가 지금 동그라미 1번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2번, 4번, 5번, 6번 계속 있나 봐요. 그래서 이 구제 수단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민법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자, 출발해 봅시다. 6페이지에 3번에 보니까 무효 취소에 따른 급부의 청사안에서 첫째, 아직 급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자, 급부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결국 무효 취소다. 그럼 뭐 이행 안 해도 되는 거죠. 이건 쉽죠. 이거 그냥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양갈로 1번에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인 경우나 또는 취소되어 무효가 된 경우 매도인 갑은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하지 않았거나 매수인 을이 아직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면 무효 취소니까 권리 의무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아서 각자는 더 이상 권리 의무 이행할 필요가 없지요. 근데 문제는 양갈로 2번에 이미 급부를 이행해버렸을 때 그 뒤처리가 문제가 되는데 그 뒤처리의 핵심이 부당이득인데요. 관련해서 반갈호 1번 먼저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권리, 즉 오늘 사안에서 갑이 을한테 야 그럼 너 차고 취소했으니까 이 내 건물 돌려주고 네 앞으로 돼 있던 등기는 말소해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부당이득이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부당이득 청구권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작은 오마자 2번이죠. 방갈로 가번에 주된 급부에 반환해 가지고 갈로 안에 목적물의 반환 및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청구에서 법률행위가 무효 취소된 경우에 매도인은 급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나중에 부당이득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건 뒤에 가서 살펴드리겠고, 아무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근거로 토지의 반환 및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213조, 214조를 같이 한번 살펴보는데, 이 내용은 뭐 복습하신 분들은 아마 어저께 체크하셨을 텐데 17페이지의 각주 4번입니다. 17페이지의 각주 4번에 보니까 17페이지 각주 4번에 213조와 214조 보이시죠? 그쵸? 그 내용이 어디서 나온 각주냐면 그 17페이지의 2번에 소유권 존중의 원칙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줄, 소유자는 17페이지 두 번째 줄이요. 17페이지 두 번째 줄 본문 내용에 소유자는 그가 소유하는 물건을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고 소유권자의 보호를 위해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와 관련해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내일 상세하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간단하게만 보시면요. 각주 4번에 213조의 제목 소유물 반환 청구권 소유자는 이렇게 출발하고 있죠. 오늘 사안에서 갑이 을에게 건물 돌려주시고요. 등기 말소해 달라라고 지금 청구하고 있는데 오늘 사안에서 X 건물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어요? 을에게 있어요? 부동산 물권은 등기가 있는 곳에 소유권이 있는 게 원칙이잖아. 186조에 따라. 분명히 현재 등기 명의는 을의 앞으로 돼 있지만 오늘 이 등기를 하게 된 원인이 무효가 돼 버렸죠. 소급적으로 무효가 돼 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을 명의 앞으로의 등기는 원인 무효고요. 원인 무효고 오늘 처음부터 이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다? 갑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유자 갑은 방갈로 4번 아니 각주 4번에 오늘 X 건물의 등기 명의는 누구 앞으로 돼 있지만 을의 앞으로 부동산 등기 명의가 을의 앞으로 돼 있지만 을 명의 등기는 효력이 없는 등기야 지금. 따라서 소유자 갑은 그 소유에 속한 물건 X 건물을 점유한 자, 오늘 X 건물을 지금 인도받아 가지고 점유를 이전받아서 오늘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 을이죠. 을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14조에 보니까 소유물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여기는 또 청구권이 두 개 있네요. 그래서 첫째, 방해 제거 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두 번째,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소유물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소유권을 방해한다라는 뜻은 점유 이외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해라고 합니다. 다시요. 오늘 소유권을 점유 이외의 방법으로 침해하고 있는 걸 방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칠판을 보시면 오늘 등기 명의가 누구 명의로 돼 있다 그랬죠? 을 명의로 돼 있잖아. 그러면 외부에서 보기에는 제3자가 보기에는 오늘 이 X 건물의 소유권자인 누구인 것처럼 보이죠? 을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을의 앞으로 돼 있는 이 등기는 X 건물의 소유자인 갑의 입장에서 보면 을의 이름으로 등기하고 있는 것은 점유 이외의 방식으로 내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야, 왜 네 이름으로 등기돼 있어? 그 원인 무효니까 빨리 말소해줘.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갑니다. 갑은요, 오늘 을이 착오를 이유로 적법 요약에 취소했다라면 갑은 을에게 X 토지 돌려주시고요 등기 말소해 달라라는 거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으로도 행사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법적인 구제 수단이 우리가 개념 정의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종류가 총 몇 가지다? 세 가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세 가지. 내일 상세하게 배운다 그랬어요. 그 세 가지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이 세 가지를 갑이 을한테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소유권의 기초에서 돌려주세요. 213. 소유권의 기초에서 등기 말소해 주세요. 등기 말소해 주세요. 210. 214조 방해 제거 청구권. 아시겠죠? 뭐 이런 내용들을 뭐 여러분들이 한 2주만 공부하시면 금방 익숙하게 되는데 시간 싸움입니다. 빨리 익숙해지느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진짜 시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들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시간 싸움이니까 빨리 익숙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입문 강의 반복적으로 들으시고 내용들 빠르게 한 번씩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매도인 갑의 매수인 을에 대한 뒤처리, 무효 취소에 따른 뒤처리를 살폈는데 6페이지로 와서 오늘 공부했던 것 중에 제일 어려운 주제입니다. 자, 6페이지에 방갈로 1번 보고 있죠. 6페이지 방갈로 1번 방갈로 가번에 주된 급부의 반환과 관련해서 법률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면 부당이득이나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근거로 토지 반환 및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거꾸로 매수인도 매도인에 대해서 내 돈 돌려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을이 갑한테 내 돈 돌려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는 원인이 부당이득 반환과 소유권에 기한 물청 똑같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음 페이지에 방갈로 2번에 목차 제목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권리 이렇게 돼 있는데 방갈로 가번에 주된 급부의 반환인 매매대금 지금 1억 원 반환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느냐? 밑줄. 금전의 경우 점유가 있는 곳에 소유권이 있다는 법리 거기다가 밑줄. 돈은요 점유가 있는 곳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그 수업하러 들어오는데 우리 해커스 입구에 누가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떨어뜨리고 갔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돈을 금전을 떨어뜨리고 갔다고. 그래서 제가 딱 주었잖아요. 제가 점유했죠. 사실상 지배하잖아요. 그럼 그 즉시 그 돈에 대한 소유권은 제 겁니다. 아시겠어요? 돈은 물건 즉 뭐 사용하고 수익하고 하는 물건이 아니라 가치잖아. 가치. 돈은.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점유가 있는 곳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법리입니다. 다만 오늘 제가 그 1,000만 원짜리 수표를 제가 딱 주는 즉시 즉 사실상 지배인 점유를 딱 하는 즉시 이거는 소유권은 저한테 있지만 이 분명히 누가 잃어버린 유실물이죠. 그 유실물 즉 잃어버린 사람은 저한테 즉 주운 사람한테 이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데 뭐를 근거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느냐? 부당한 이득이라는 거예요. 네가 주운 거는 법률상 원인 없이 내 재산을 네가 취득한 거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주었잖아요. 주었는데 그게 어떻게 법률상 원인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뭐 유실물법에 따르면 뭐 몇 분의 몇은 주운 사람한테 일정 부분 준다고 하는데 뭐 그러한 특별한 법리는 둘째 치더라도 일단 제가 근거 없이 그냥 남의 물건인데 주운 것 뿐이잖아요. 지금 소유권은 나한테 있지만은 법률상 원인 없이 주운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부당이득으로 결국 돌려줘야 돼. 그래서 방갈로 가번에 금전의 경우에 점유가 있는 곳에 소유권이 있다는 법리에서 매매계약이 실효되어도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귀속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오늘 갑이 1억 원을 지금 들고 있을 거 아니야. 뭐 물론 다 써버렸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점유가 있는 곳에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설령 무효 취소되더라도 소유권은 갑한테 있지만 궁극적으로 을은 갑한테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 따라서 매수인은
두 번째 줄 방갈로 가번의 두 번째 줄 매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고요. 소유권이 여전히 누구한테 있으니까? 갑한테 있으니까. 다만 부당이득을 이유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뒤처리요. 근데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사실 어려운 내용은 그 구체적인 부수적 급부의 반환인데 7페이지 첫 줄에 보니까 방갈로 나번의 부수적 급부의 반환, 사용이익의 반환과 방갈호 2번의 방갈로 나번의 부수적 급부의 반환인 이자 상당액의 반환인데 제가 의도적으로 이 2년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끼워 넣었는데요. 오늘 갑과 을 사이에서는 이미 대금 지급하고 을이 이미 인도받아 가지고 2년째 이 돈 갑이 장롱에다가 가만히 두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야. 생활비로 썼든 뭐 주식에 투자를 했던 기본적으로 돈을 활용했을 거 아니야. 몇 년 동안? 2년 동안. 그럼 기본적으로 돈은요. 이걸 장롱에 가만히 숨겨두든 아니면 펀드에 투자를 하든 주식에 투자를 하든 최소한 받은 돈에 대해서는 이자라는 과실이 생긴다라고 하는데요. 돈은 장롱에 숨겨두든 실제로 어디에다 이걸 활용하든 안 하든 간에 최소한 거기 내용으로 나와는 법정 이자 상당액은 뭔가 과실이 발생한다라고 봅니다. 지금 방금 말하는 뭐 이자, 과실 이런 개념들은 우리 기본 강의 가서 다 설명을 드릴 텐데 아무튼 쉽게 얘기해서 갑이 잘 생각해봐. 1억 원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이 돈을 1억 5천으로 불렸어. 2년 만에.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갑은 을한테 1억 원만 돌려주면 되겠어요? 아니면 1억 5천을 돌려주는 게 맞겠어요? 애매하죠. 왜냐하면 결국 5천이라는 2년 만에 수익을 얻게 된 것은 누구 재산으로 얻은 거잖아? 을의 재산으로 얻은 거잖아. 근데 또 한편 내가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이게 1.5배인 5천이나 이득을 얻은 거니까 그걸 굳이 돌려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할 수 없고요.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다까지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을은 갑에게 대금에 대해서 돌려주세요라고 자기가 준 돈을 돌려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금전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만인데 거기에 따른 각종 이자나 거기에 따른 운용이득 이건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 할 수가 없고 채권법, 물권법 가서 우리가 하게 되겠고요. 거꾸로 을도 2년 동안 그 건물을 가만히 뒀을까?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야. 뭐 누구한테 임대를 해줬든 직접 자기가 사용 수익했던 이 건물을 통해서 사용한 이득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건물만 반환하면 되는 건지 2년 동안 얘가 사용한 사용이익까지도 반환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건 뒤에서 확인하겠다고요. 명확한 것은 갑은 을에게 소유권에 기초한 것과 부당이득으로 건물 자체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근데 그 건물에 따른 사용이익까지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이게 구체적으로 다른 조문이 또 적용이 되는 거라서 법적으로 아주 문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 된다까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구조화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민법 총칙 사례는 첫 번째 단계 계약 체결 단계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오늘 규율되는 법 체계인데 계약 체결 단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은 효력 요건, 유효 요건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무효 취소 사유더라. 근데 사례 문제는 절대로 무효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가 이것만 안 묻고 무효 취소에 따른 뒤처리, 그 효과까지 물어보는데 그 효과의 첫 번째 쟁점은 자기가 준 거 돌려받을 수 있느냐. 이와 관련해서는 부당이득과 관련한 채권 강론에 있는 쟁점, 소유권에 기한 물청이라는 물권법에 있는 쟁점이 복합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것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이제 세 번째로 문제되는 내용은
상식적으로 오늘 이 사안에서 을이요 2년 만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해버리면 기본적으로 누가 피해를 받는 거예요? 이익 형량을 한번 해보세요. 누가 피해를 받는 거야? 을이 적법 유효하게 2년 만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면은 궁극적으로 을은 원래 계약이 유효할 수 있었는데 스스로 취소해서 자기가 준 돈 돌려받고 싶어서 을이 착오 취소하는 거잖아. 근데 갑은요 벙찌는 거죠. 아, 내가 뭐 사기친 것도 아니고 착오는 누가 했어? 을 지가 해놓고 착오는 지가 해놓고 표의자 지가 해놓고 지가 2년 만에 취소해서 오늘 뭐 자기가 준 돈 다 돌려달라는 거야.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손해가 발생하는 거지. 갑한테 손해가 발생할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어떤 손해가 있느냐 하면 보통 이러한 이 부동산 거래할 때는 중간에 누구 끼고 하죠? 부동산 중개업자 끼고 합니다. 2년 전에 매매 계약할 때 이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매도인 갑은 뭐 줬겠죠?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줬을 거 아니야. 근데 2년 만에 취소된다고 네가 중개해 준 거 문제가 있었다라고 뭐 중개 수수료를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고 중개는 한 거는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등으로 을이 오늘 사안에서 취소를 주장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걸 일반화하면 무효 취소에 따른 뒤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기가 준 걸 돌려받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동시에 무효 취소를 통해서 일방이나 쌍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더라. 그럼 이 손해배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페이지 넘겨서 8페이지 4번에 무효 취소에 따르는 손해배상입니다. 자, 우리가 어저께 배웠던 내용인데요.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우리 민법의 대원칙이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손해배상에서 우리 민법의 대원칙 뭐예요? 개나 소나 과실이 있어야 된다고 했던 17페이지에 3번에 과실 책임의 원칙 17페이지 3번에 과실 책임의 원칙. 이 원칙은 개인이 타인에 대하여 준 손해에 대해서는 우리 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함으로써 갑한테 손해를 줬잖아요. 이런 손해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원칙인데 우리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각주 5번에 있죠. 각주 5번에 나오는 손해배상 청구권인데 뭐 사실 오늘 배운 조문 중에는 제일 중요한 조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17페이지요. 각주 5번이요. 17페이지 각주 5번에 보니까 390조에서 채무 불이행과 손해배상이 나오고 750조 불법행위의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일단 읽어봅니다. 각주 5번. 각주 5번의 390조를 채무 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부르는데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예의 나쁜 놈아, 왜 약속을 안 지키니? 이걸 법률 용어로 표현해 보면 채무 내용에 쫓은 이행을 왜 안 하는 거야? 둘째, 그로 인해서 채권자인 나에게 손해가 발생했어. 손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건, 너에게 뭐가 있어? 고의 과실이 있어. 채무자 너한테 고의 과실이 있어. 다시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채무 불이행에 따르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조문 내용에 따라 첫째, 채무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지 않아야 되죠. 이걸 법률 용어로 채무 불이행이라고 부릅니다. 둘째, 그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요. 조문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과실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형법에서는 고의와 과실이 법적 평가가 다르죠. 고의로 사람을 죽이면 그거는 살인죄가 되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과실치사죄로서 형량이 다릅니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똑같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민법상 양대 손해배상 책임인데 또 다른 손해배상 책임이 750조입니다. 그 각주 5번에 보니까 17페이지 각주 5번에 불법행위의 내용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부르는데 다시 조문을 분석해 보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청구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똑같이 필요합니다. 첫째, 위법행위. 둘째,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 셋째, 가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390조와 이 750조는 우리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대 책임인데요. 그러면 390조가 적용되는 예와 750조가 적용된 예는 어떻게 다른 거냐? 일단 390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채권 채무가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여야 돼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에만 채무라는 게 있을 수 있지. 아니 계약이 아예 체결이 안 돼 있거나 계약이 체결은 됐는데 무효 또는 취소돼 버렸어. 그래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 그럼 처음부터 채권 채무라는 건 없다며. 그럼 이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이 문제 될 게 없죠. 채무가 없는데 뭐. 처음부터 없었든 소급적으로 없든. 그래서 390조에 따르는 채무 불이행 책임이 성립되려면 계약이 적법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여야 된다.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에만 채무 불이행 책임이 문제될 수 있겠다. 그러나 750조 눈 씻고 찾아봐도 채권 채무라는 게 없으니까 이거는 일반 책임입니다. 그러면 질문, 어느 경우의 수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어디가 훨씬 더 많겠죠? 750조. 아시겠죠? 그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어저께도 든 예인데 제가 오늘 수업하러 들어오다가 옆에서 길 가던 우리 남학생한테 제가 오로지 잘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즉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저는 얼굴이 함몰된다라는 상해, 즉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럼 피해자인 저는 가해자인 그 사람에게 390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까요? 750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까? 길 가던 사람 사이에 무슨 채권 채무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750조겠죠. 그래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해가 되는지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죠. 저는 항상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생각을 하니까. 오늘 어저께 우리 여학생한테 돈을 빌려준 것 같은데 갑이 을한테 돈을 100만 원 빌려줬단 말이지. 한 달 뒤에 분명히 갚기로 했는데 약속한 날짜에 돈을 안 갚아. 내 돈인데. 내가 빨리 이거 한 달 뒤에 이자 플러스해서 받아야 내가 이거 가지고 또 다른 일도 할 수 있는데 약속한 날짜에 돈을 안 갚네요. 그래서 오늘 이 채권자인 갑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거야. 그럼 갑은 을에게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390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1번이다. 손. 자, 아예 틀려도 괜찮은데. 네. 2번이다. 네. 예, 2번도 있네요. 그래요. 1번도 맞고 2번도 맞죠. 왜? 일단 요건을 대입해 봅시다.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라면 첫째, 채무 내용에 쫓은 이행을 안 해야 된다며. 분명히 한 달 뒤에 갚기로 하는 채무가 있었는데 채무 내용에 쫓은 이행을 안 했죠. 둘째, 그로 인해서 채권자한테 손해가 발생했죠. 셋째, 약속한 날짜에 돈을 안 주는 것은 최소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거죠. 물론 이걸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데 오늘 사안에서는 390조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무자한테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동시에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죠. 왜? 첫 번째 요건이 뭐였어? 위법한 행위여야 돼. 위법이라는 게 뭐야? 법을 위반했다는 거지. 여기서 법은 뭐냐?
당사자 사이 약속이요. 당사자 사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거니까 이건 위법행위예요. 위법행위. 나중에 위법성과 관련해서도 나중에 상세하게 배우는데 약속한 걸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이건 위법행위. 둘째, 그로 인해서 피해자, 채권자가 피해를 입었죠. 손해.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의과실이 있다며. 그럼 이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변호사의 능력은 우리 의뢰인을 위해서 구제수단이 민법은 사례 문제에서 통상 7, 8가지가 나와요. 구제수단이. 똑같이 돈 받는 건 똑같은데 부당이득으로 돈을 받는 건지 소유권에 기한 물청으로 돈을 받는 건지 손해배상 중에 390조로 받는지 750조를 받는지 일단 이 쟁점을 추출해내야 돼. 민법상의 여러 가지 구제수단 민총, 채권, 물권법에 각각에 흩어져 있는 이런 구제수단들을 우리 의뢰인은 이렇게 법적인 용어로 표현하지 않아.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있는 말, 없는 말, 법적으로 의미 있는 거, 없는 거 다 얘기해. 그러면서 듣고 이 법적으로 우리 의뢰인을 위해서 이런 구제수단이 문제되겠다. 그러면 딱 상담 끝나고 바로 요거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기실 수 있습니다.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승소 판결 반드시 받아들이지요. 이게 변호사의 1차적인 능력 아니겠습니까? 요즘 의뢰인은 변호사 찾아올 때 네이버 검색 다 하고 옵니다. 네. 본인들도 이게 뭐가 뭔지는 잘 몰라도 대략적으로 나한테 구제수단이 뭐가 있는지 대충은 알고 저 변호사 놈이 뭐 이들 만한가. 근데 막 얘기하는데 네 제가 내일까지 알려드릴게요. 이러면 네 이거는 일단 의뢰인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네. 이거 시험도 마찬가지야. 우리 시험은 더더욱 딱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시험 문제 중에 우리 변호사 시험 문제가 제일 길죠. 배점이 제가 분명히 사례형 문제가 100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10점짜리 문제인데 사실관계만 한 30줄이야. 사실관계 읽고 파악하는 데만 벌써 막 2, 30분 지나잖아요. 그럼 뭐 답안지는 뭐 네. 딱 읽으면 뭐가 문제가 된다는 게 딱 구조화가 탁탁탁 나와야 되는데 그나마 다른 과목은 뭔가 읽으면서 이게 쟁점이구나 이게 보이는데 이게 민법은 민총 쟁점인 것 같기도 하고 이행 단계에서의 문제이기도 하고 물권 변동에서도 문제가 되고 그게 쟁점이 최소 7, 8개가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럼 좋아 7개의 쟁점을 다 뽑았어. 그럼 뽑아도 문제야. 어느 논거부터 뭐부터 논술을 하고 그럼 7개의 구제수단 중에 뭐가 더 제일 효과적인가? 이것까지 다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 그래서 어렵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 스텝을 밟아 나가시면 수험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어느 정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수험적으로는. 실제 실무에 나가보면 막 엄청나게 다양한 케이스들이 많이 만나게 되지만 수험적으로는 강사가 딱 정리해서 시험 문제 나올 패턴들을 미리 연습을 시켜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연습들을 잘 해나가시면 되는데 모르고 외우는 거랑 알고 암기하는 거랑은 정말로 하늘과 땅 차이죠. 그렇죠?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뒤처리인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가시기 전에 페이지 넘기지 말고 우리는 지금 계약 체결 단계에서 궁극적으로 무효돈 취소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런 경우에 갑의 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만약에 손해배상을 검토한다면 오늘 사안에서는 무효 취소에 따르는 뒤처리로서의 손해배상은 390조가 문제가 되는 거야. 750조가 문제가 되는 거야. 둘 다 문제가 되는 거야. 그렇죠. 750조만 문제될 수밖에 없죠. 왜? 무효 취소됐다며. 효력이 없다며. 없는데 갑에게 무슨 채무가 있고 을에게 무슨 채무가 있어요? 채무가 없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은 문제될 여지가 없죠. 뭐만 문제되죠? 불법 행위만 문제가 되겠습니다. 불법 행위. 뭐 당연히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가 아니라 그게 문제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런데 채무 불이행 책임은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무효 취소가 돼 버렸다라면.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8페이지죠. 8페이지.
8페이지 4번에 무효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인데요. 양갈로 1에 손해배상 책임의 법적 근거. 우리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의 법적 근거는 크게 채무불이행의 책임에 따르는 손해배상이라는 390조와 불법행위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이라는 750조로 나눌 수 있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갈로 안에 535조. 근데 이러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는 손해배상 책임의 법적 성질이 체불이냐 불책이냐 학설 대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상계약의 특수한 담보책임 580조 등 한 30가지의 담보책임이 있는데, 이 법적 성질이 체불이냐 법정 책임이냐라는 학설 대립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인문 강의에서는 양대 책임 체계인 체불과 불책만 살펴보았습니다. 나중에 기본 강의 들어가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뭐고 담보 책임이 뭔지는 뒤에 가서 상세하게 확인해 드리겠고요. 실제로 더 까다롭고 어려운 거는 양갈로 2번입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인데요. 이거는 지금 여기서 할 수 없고 우리는 문제되는 쟁점만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민법 총칙 사례 문제입니다. 민총 사례는 계약의 체결 단계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규율되는 법 체계로서 주로 무효 취소 사유가 문제가 되는데, 특히 문제가 되고 어려운 게 채권법, 물권법이 한꺼번에 엮이는 무효 취소에 따른 뒤처리. 크게는 준거 돌려받을 수 있느냐 하나 문제라, 준거를 이미 급부한 거를 돌려받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 하나랑, 또 하나는 무효 취소에 따라 일방이나 쌍방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 손해를 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느냐, 요 크게 두 가지 문제로 압축된다. 집에 가서 최소한 이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효 취소 사유 세 가지 빼고는 다 무효 사유인데, 무효 취소에 따른 효과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다. 준거 돌려받는 거랑 손해배상 받는 거, 요 두 가지다. 요 정도 그림은 그리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분 안에 수업을 마칠 텐데요. 로마자 2번에 8페이지요. 로마자 2번에 권리 변동에 따르는 두 번째 단계, 즉 계약의 이행 단계에서의 하자를 검토해 보자는 건데, 이것에서 주로 규율되는 법은 채권법이라고 했는데요. 그렇죠? 8페이지에. 자, 계약의 이행 단계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칠판을 보시면 일단 계약은 적법 유효하게 체결이 돼 있다라는 걸 전제로, 아무런 하자 없는 법률행위다라는 걸 전제로, 그러면 아무런 하자 없는 계약 법률행위라면 당연히 이 채권 채무는 이행이 돼야 되는데, 계약의 이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장 전형적인 하자는 바로 채무가 있는데 채무를 불이행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의 이행 단계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발생되는 그 문제점 바로 채무 불이행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핵심은 뭐냐? 이 채권자를 어떻게 구제해 줄 거냐? 저놈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까 채무자가 이걸 어떻게 강제로 이행할 수 있느냐? 또는 뭐 강제로 이행하더라도 오늘 받을 돈이 현금이 하나도 없다, 뭐 이런 경우면 어떻게 구제받을 것이냐, 이런 쟁점이 문제가 되겠고요. 자, 마지막 단계입니다. 오늘 사안에 이 물권 변동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11페이지 로마자 3번에 보니까 권리 변동에 따르는 세 번째 단계, 물권 침해에 따르는 구제수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요 세 번째 단계가 문제가 된다는 것은 이미 계약이 적법 유효하게 다 이행되고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을은 분명히 적법 유효한 계약에 따라 매매대금 1억 원 다 완납했고요. 그 다음에 매도인은 등기까지 다 이전해 주었습니다. 근데 웬걸 등기를 을에게 이전을 해준 상태에서 을이 X 건물에 들어가서 살라고 보니까 X 건물에 엉뚱한 병이 불법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네요. 등기를 이미 을이 경료받았는데 병이라는 사람이 X 건물에 불법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어. 그럼 질문, 오늘 사안에서 병은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거야, 을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거야? 을이죠. 원래는 갑의 것이었는데 오늘 사안에서 등기를 적법 유효하게 이행했다며 다 끝났어. 적법 유효하게. 그럼 소유권 누구한테 넘어갔죠? 오늘 을한테 넘어갔어요. 그런데 누가 점유하고 있다고? 병이라는 사람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니 병은
을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죠. 그럼 이때 소유자 을의 구제수단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구제수단의 핵심이 바로 213, 214조의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죠. 물권적 청구권. 확인되세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 물권법 사례의 핵심은 이 물권적 청구권, 즉 물권 침해에 따르는 이 물권자, 대표적으로 소유권자의 구제수단이 문제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사례 문제를, 즉 민사 분쟁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게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문제가 생겼구나, 이행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구나, 오늘 물권이 침해되는 사안이구나 라는 걸 빨리 확인하시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건 채권법 사례구나, 물권법 사례구나, 민총 사례구나, 일단 범위가 좁혀지겠죠. 그렇죠? 물론 100점짜리 사례는 통상적으로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물어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2년 6개월 과정의 민법을 다 오늘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요약 정리해 놓은 게 그 1페이지, 2페이지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집에 가서 곰곰이 절대 읽어보지 마세요. 뭐 읽어봐도 한 번 읽어본 걸로 좋게, 한 번은 읽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100번 읽어봐도 뭐 어차피 모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기본 강의하면서 하나씩 여러분이 이제 채워갈 예정이니까 굳이 어려운 단어들 또 반복해서 보시지 마시고, 오늘 내일 아침쯤에 아마 인강이 다시 업로드 되겠죠. 그런 것들 한 2배속으로 한 번 더 제 수업을 들으면서 빨리 개념하고 익숙해지는 것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다만 이제 집에 가셔서 조금 여력이 되시는 분은 16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는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내용을 우리가 이제 3일간에 걸쳐서 쭉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밤에 잠이 잘 안 온다 그러신 분은 58페이지부터 있는 민법 공부 방법론, 요거는 우리 입문 강의 때 따로 강의는 안 하는 부분이니까 제가 수시로 앞으로 한 달, 2달 동안 제가 수시로 방법론적인 부분들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어차피 당해봐야 된다 그랬죠. 한 2, 3주 지나봐야 내가 이런 부분에서 약하구나, 또는 민법 공부가 이런 거구나. 지금은 제가 하는 얘기가 다 추상적으로밖에 들릴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뭐 답안지를 써본 적도 없고 실제로 우리가 공부를 구체적으로 한 것도 아니니까요. 이제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 강조 드릴 부분은 제가 아마 수시로 개강하고도, 이 다음 주 개강하고도 계속 강조를 드릴 텐데, 체력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입학하고도 그렇겠지만은 어차피 뭐 체력 관리한다고 푹 쉬는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 꼭 시간을 떼내서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나마 3시간 앉아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뭐 리트 끝나고 해서 뭐 이리저리 분주하게 놀러도 다니시고 아마 빡세게 공부하신 분은 없을 텐데요. 통상적으로 우리는 노는 동물이기 때문에, 노는 거는 우리는 지금이라도 책 덮고 바로 나가서 놀 수 있지만, 이 책상에 앉아서 하루에 3시간, 4시간, 그리고 뒤에서 제가 복습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기본적으로 9 to 9, 그러니까 아침에 9시에 공부 시작해서 저녁 9시까지는 여러분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3년이 편하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좀 지치고 힘드니까 입학해서 열심히, 아니요, 차라리 저 같으면 입학하기 전에 요때 자기가 스스로 스케줄 조정할 수 있을 때, 다른 친구들 조금 시험시험 갈 때 요때 빡세게 한번 해 두시면 오히려 이 입학하고 나서는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다 그랬죠. 학교 수업 쫓아가는 게 바쁘거든요. 그때 오히려 조금 쉬어주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학교 수업을 쫓아가야 되는데 각 과목별로 선행 없이는 여러분 못 쫓아가요. 근데 선행도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민법만 하는 대로 이렇게 빡센데, 다른 거 뭐 1학년 1학기 때 있는 다른 과목 선행 못하고 들어가시잖아요. 그렇죠? 따라가기가 되게 벅차거든요. 그러니까 민법만이라도 베이스를 좀 잘 다져준다는 의미에서 여러분이 조금 하루에 3시간 이상 뭐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계속 앉아 있는 게 힘들 수 있으니까 꼭 시간을 할애해서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기 밑에 프론트엔 나가시면 우리 해커스와 그 제휴 맺혀져 있는 여기 주위에 헬스장 그 할인 혜택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라도 활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돈과 시간을 투자해야 운동하시니까. 그래서 예, 그래야지 루틴이 잡혀요. 루틴이. 이 운동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특히 겨울철에 뭐 코로나 이 시국에. 근데 딱 2주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2주만 딱 이 습관을 딱 들여놓으면 습관적으로 그냥 운동하러 가고 습관적으로 아침에 일어나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특히 지금 예비순환 입문 강의에 들어와 있는 현장 강의에 들어와 있는 친구들은 더더욱 이 여러분들의 하루 스케줄 자체를 딱 고정시켜 두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덜 힘들어요. 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네, 특히 이제 개강하고 막 이게 강의실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는데 한 2주 지나고 보면 학생들이 스물스물 없어져. 한두 명 없어지고 종강할 때 보면 반 남을까 말까? 그건 제가 강의를 못해서가 아니야. 그거는 학생들이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듭 얘기 드리지만 민법은 하나의 원이라 그랬죠. 앞에 열심히 가다가 뒤에 퍼즐을 마무리하고 가야 되는데 떡밥 던져놓은 것만 듣고 마무리가 안 돼. 마무리 언제 하죠? 끝나고 2월 달요. 끝나고 3월 달에 다시 제 수업 재수강합니다. 근데 딱 한 달 또는 보름 지나잖아요.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특히 법 과목의 이 복습의 핵은 당일 복습이 핵심이에요. 아시겠어요? 오후에 본 거 늦어도 그 다음날 아침에 복습이 안 되면 다 까먹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꼼꼼하게 안 봐도 괜찮다니까. 일단 오늘 오전에 수업 들었다면 저녁에 끝내야 돼. 복습을. 그냥 복습 밀려두잖아요. 그러면 새로 시작해야 되는 시간이 두세 배로 더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각오를 조금 더 단단히 하셔서 그리고 또 내가 뭐 이게 마음으로 힘을 내려면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공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로스쿨은 네, 머리순이 아니라 체력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체력적으로 학교 딱 들어가시면 일반 대학원이 분명히 아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되게 빡셉니다. 그러니까 그때 빡센 거를 그냥 수업 들으면서 룰루랄라 할 수 있도록 그래 저건 저렇게 했었지 하고 그냥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요 한두 달만 정말로 길게 잡아서 두 달이에요. 두 달만 빡세게 하시면 여러분들의 3년 그 뒤가 행복해질 수 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